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체육계 고민이 던져졌습니다. 그 내용 전한 YTN 보도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이 끝나고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더 확산할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반 감기나 냉방병과 증상이 비슷해서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고열이나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모르는 분들 아마 없을 텐데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안세영이 쏘아 올린 공은 어디로? 8월 12일 YTN 보도 제목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있은 지 보름여가 흘렀죠. 그 사이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측의 입장차가 전해진 가운데 사안의 핵심과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언론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는 최근 배드민턴 협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체육계 논란을 다룬 YTN 보도들을 살펴봅니다. 네, 이처럼 체육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언론의 감시 기능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체육단체를 보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협회라는 그 단체들이 폐쇄적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그들만의 리그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 구조가 폐쇄적이면서도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직적 구조에 선수들이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수를 선발하거나 관리하거나 대회에 참가하거나 포상하는 모든 전 과정을 협회가 주도합니다. 그 선수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선수가 용기 있게 무언가 부조리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스포츠 뉴스는 이제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 가운데 연성 뉴스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청자들의 접근이 심각하기보다는 약간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 뉴스를 보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가 어떤 그 협회나 그 스포츠 종목의 홍보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과 협회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먹고 이 부조리를 완전히 한번 끌어내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안세영 선수와 협회가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계 소식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소식과 함께 들려온 예상치 못한 작심 발언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받은 후에 협회의 선수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여러 언론사가 앞다투어 다룬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안 선수가 올림픽 우승을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를 바랐다라고 말한 만큼 안 선수의 발언은 개인의 단발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작심 발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안을 추적하고 보도한 YTN의 뚝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YTN 보도 제목처럼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공이 어디로 향할지 그 향배에 대해 그동안 언론과 시청자의 이목이 쏠려왔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작심 발언 이후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언론사들의 분석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선 이번 논란이 시작된 8월 5일이죠. YTN은 안세영 대표팀의 실망, 계속 가기 힘들 수도 보도를 통해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후 안세영 선수는 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은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은퇴에 관한 이야기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는 것이 이어진 YTN 보도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할 때는 언론사의 불필요한 해석이나 견해가 가미될 만한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발언 영상을 최대한 원본 그대로 보도에 포함하는 것이 좀 중요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5일 보도의 경우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원본 영상은 포함되지 않아서 시청자가 언론사의 해석이나 논평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본 사안처럼 사태 초기 진위 파악에 있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슈의 경우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언론사의 해석을 가미하더라도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여주는 구성 방식을 택하는 편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안을 보도할 때는 그 사실과 의견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심 발언, 안세영 씁쓸한 귀국길 쟁점은 이란 제목의 보도는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선수단이 귀국하는 공항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했죠. 그러면서 안 선수와 인터뷰 전후로 스포츠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안 선수 발언 내용과 쟁점, 맥락 등에 대해서 해석과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35분 정도 지속된 보도를 보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떤 방식의 보도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가 귀국 후 더 자세한 말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선수들의 귀국 현장과 연결한 생중계 시도가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자와 이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자가 제시한 그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기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취하게 될 위험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사안을 이제 MZ 선수와 기존 세대의 충돌이라고 평한 것이나 안 선수의 발언을 개인의 갈등이 아닌 우리 사회가 국가대표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스포츠 분야 전문성을 지닌 기자의 무게감 있는 해석으로 사안에 대한 프레이밍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정보 조사와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수반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담을 통해서 전달한 각 측의 입장을 담은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8월 5일 작심 발언 이후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행사가 여전히 왜 진행 중인 만큼 자신의 입장은 귀국 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죠. 그 사이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 표명과 보도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비교적 최근이죠. 8월 16일 SNS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다시금 정리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시간차를 두고 보도되는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아울러 발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취재 분석한 YTN의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보도를 일례로 들어보면요. 우선 복수의 스포츠 평론가들의 견해차를 들어본 대담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세부 이들 대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8월 9일 말 아끼는 안세영 대 협회, 반박 엇갈리는 주장, 대담의 보도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대해 대한체육회나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가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하는 패널의 주장을 담고 있어 시청자의 균형 있는 판단을 도왔습니다. 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가 출연했었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협회의 갈등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협회와 안 선수의 입장 차이가 보였던 그 전담 트레이너 이슈에 대해서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진행되면 올림픽 지원을 하겠지만 단기로 올림픽만 지원하는 것이면 트레이너를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했던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외에도 배드민턴 협회 내교로 규정된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조건 등을 제공해서 현재 안 선수가 제기한 문제가 안 선수 개인이 아닌 여러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음을 알렸고요. 그렇게 해서 시청자가 안 선수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전후 맥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하나는 8월 8일 보도자료 낸 협회 대 말 아낀 안세영, 진실은 이 보도의 경우
패널의 개인적 견해에 대해 앵커가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 전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의 수위를 조정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한 것이 좋았습니다. 네, 해당 대담에서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출연해서 안 선수의 발언 내용과 협회의 반박 자료를 비교해가면서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협회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소문에는 안세영 선수를 후원하겠다는 기업이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몇 차례 강조하면서 사안을 해석해서 시청자들이 오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앵커가 이제 개인적인 의심이다라고 선을 긋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코멘팅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은 전문가에게 어떤 역할과 태도를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사실 개인 자격으로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인 만큼 기자의 경우와는 달리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전달이라는 의무가 없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청자들이 보도를 보아야 되겠지만요. 안 선수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해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전문적인 근거를 지닌 해석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반면 이번에는 아쉬운 점인데요. 앞서 언급한 보도들의 제목들만 봐도 말 아끼는 안세영 대 협회 반박, 엇갈리는 주장, 보도자료 낸 협회 대 말 아낀 안세영, 진실은 등 주로 안세영 선수 대 협회의 대결 구도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반복된 제목 설정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결보다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또 이들 표면화된 쟁점들의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 짚어주는 제목의 보도 형태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8월 13일 대담보도 안세영 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 문체부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은 본 논란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여다볼 지점을 3가지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쟁점들을 다각도에서 짚어준 대담이라 저는 좋았습니다. 다만 본 대담의 경우도 제목의 설정은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발언 하나하나를 부각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사안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담의 무게에 걸맞는 묵직한 제목의 설정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한 YTN 보도 중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다각도의 해석을 시도한 것입니다. 스포츠 기자의 전문성 있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 보도와 더불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스포츠 평론가, 변호사 등의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경우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사안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 간의 또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시청자의 경우 모든 보도를 따라가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TN에서 신중하게 섭외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가 코멘트를 했을 때 그 영상을 다음 보도에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비교 판단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일단은 갈등 조장을 좀 지양하는 보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반성 어린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늦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논란이 쉽게 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안이 안세영 선수 이게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체육계의 구조적인 관행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적지 않은 상황이죠. 이번 논란에서 이런 지적들을 담당한 앵커 리포트 코너 활용의 묘가 저는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월 6일 다시 회자되는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의 국민청원, 이 보도는요.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지적, 안 선수가 처음 꺼낸 게 아님을 강조하면서 2016년 리우대 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 동메달을 획득했던 정경은 선수가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청원했음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관련 기자회견을 소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컬링 국가대표팀이 비인격적인 선수 대우와 부당한 상금 배분 등 연맹과 체육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문체부 감사와 경찰 수사로 선수의 인권 침해와 함께 친인척 채용 비리, 상금 횡령 등이 사실로 드러났었음을 보도했습니다.
과거 논란의 양태들을 짚어본 이들 보도들은 이번 논란이 혹여 체육계의 오래된 악습의 재생산은 아닌지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의 취지처럼 YTN은 과거의 문제들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도록 본 사안의 진위를 철저하게 가릴 수 있는 심층 취재,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 그리고 이어진 배드민턴 협회의 반박 보도 자료, 그리고 협회 주도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안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취재가 어렵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협회 살림 위의 희생, 안세영 가두는 낡은 규정 같은 보도는 해외 선수와 안 선수의 누적 상금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배드민턴 선수협회가 규정하는 연봉제도 등을 보여주면서 핵심이 되는 사안에 대한 국제 사례나 사회적 논의를 소개해서 시청자들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보도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 선수들의 부상 관리나 출전 강요 등 체육계 전반의 논란을 발본색원하고자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언론도 함께 그 역할을 다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20년도에 그 조재범 쇼트트랙 당시 그 국가대표 코치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어떤 스포츠 비리라든가 인권침해 사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234건이 요청이 됐습니다. 징계 요청이 됐는데 56%가 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징계 요청을 해도 체육단체에서 그냥 뭉개고 있다는 얘기죠. 원인을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이 규정에는 그 해당하는 단체가 요청을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접수되면 자체 조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몇 년 동안 끄는 거죠. 그동안 스포츠 선수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단체들이 대부분 사적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뭘 벌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매번 그 지적하지만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법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대개 폐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스포츠 문화 관련 법들은 더 홀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 정치권이나 지금 뭐 문체부에서는 뭐 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어떤 정도의 효능이 있을까? 또 시청자들은 또 그렇게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스포츠윤리센터가 좀 어느 정도 유명무실한 부분은 좀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이번 논란 제도적 점검의 생산적 계기로 삼아야. 스포츠에 있어 승패와 순위, 메달 색깔 물론 중요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역대 최다 타이 금메달 13개를 획득하는 한편 종합순위 8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올렸죠. 한국 스포츠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성과입니다. 다만 높아진 위상을 제도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 논란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위상을 지키고 앞으로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점검, 크게 보면 제도 감시에 언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을 테니까요. 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관행 타파하고 개선 방향 찾기 위한 노력 이끌어주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획득한 후 우리에게 전한 작심 발언은 그 파장을 키우면서 스포츠계 관행이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객관적으로 정보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단편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맥락과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도를 기대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한 초기 보도에서 스포츠 기자가 제안했듯이 이번 사안은 개인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스포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가대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안을 YTN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해설 보도해 온 만큼 앞으로 안 선수가 제기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합의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균형 잡힌 보도를 끈기 있게 이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도 27%나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책이 시급함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노동계는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은 급한 거 끄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 큰 범죄인데 이에 대한 그 경각심이 없어요. 임금체불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전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는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얼만큼 이뤄지고 있는지, 보호 대책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임금체불 처벌과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5월 절정에 이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습적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천만 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인데요. 또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해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 사실이 무효가 됩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인데도 반의사불벌죄여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2005년 도입됐는데요. 사용자에게 합의 동기를 제공해 체불임금 청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합의 종용이란 부작용이 빈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원론적인 사법 처리보다는 형량을 무겁게 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환자 수 증가 현황을 비롯해 위험한 시기임을 알린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줄어드는 데다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덩달아 자가진단 키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엔데믹 선언 뒤 1,000원대까지 내려갔던 키트 하나가 최근 3,000원대로 3배 정도 올랐고요. 일부 약국에서는 품절 사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바로 오미크론 변이 KP3인데요.
두통과 오한, 콧물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급증한 이유로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난 것임을 짚으며 덩달아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이 오르고 품절 사태가 나타났다고 알렸는데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재유행을 우려하게 했는데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안내한 것은 바람직했으나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급증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최근 늘어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8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감염 예방 수칙, 예방 접종, 의료 대응 체계, 자가검사 키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위기 단계 상향 조정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방역 당국에 권고사항을 종합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생에게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와 가정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엠폭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문가를 소집해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엠폭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WHO가 2022년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었던 것처럼 재선언할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알린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해 엠폭스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에 걸리면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엠폭스에 걸렸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특징에 대해 짚으며 최근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최근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엠폭스가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어느 정도로 확산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엠폭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는 옛 명칭인 원숭이 두창이 더 익숙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 11월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에서 시작된 병이 아닐 확률이 높은 데다 특정 지역, 동물 등의 차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엠폭스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는데요.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나온 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후 올해에만 아프리카에서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45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번지는 중이라고 WHO는 전했는데요. 동성애 성향의 성인 남성 감염률이 높았던 작년과 달리 어린이 환자가 속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엠폭스는 체액이나 피부 접촉, 침방울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요. 엠폭스의 치명률은 0.13% 이내지만 면역 저하자, 1세 이하의 영아, 임신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만성 습진을 앓고 있는 환자는 증세가 심하고 사망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